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도 의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일상과 세계의 역사를 바꾼 의학계의 발견들. 서문.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 청결한 병원, 수술 전에 손을 벅벅 씻는 의사, 교수를 따라 회진을 도는 의대생들, 수술 전 환자를 마취하는 마취과 의사, 의학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의료진과 병원이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인류가 질병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은 길게 잡아도 2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세균의 존재를 모르던 시절, 의사들은 씻지도 않은 맨손으로 수술을 했다. 마취제가 발명되기 전에 환자들은 고통을 참기 위해 술이나 마약성 약초에 의지했으나 고통이 너무 커 실신하곤 했다. 혈액형이 발견되기 전에는 수혈이 불가능했으므로 사람은 피를 많이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출혈로 목숨을 잃은 일이 많았지만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었다. 인류가 질병과 싸워온 역사가 쌓이고 쌓여 오늘날 의학의 모습이 되었다. 현대의학은 과학기술을 이용해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치료법을 찾기 위해 똑같은 실험을 수백 번씩 하고 콜레라균을 들이켜고 성병 환자의 고름을 자신의 몸에 주입한 의사와 과학자들, 의학 발전을 위해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 덕분에 무서운 속도로 의학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 나가기 시작했다. 의대생들이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양리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면역학 등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기초의학의 발전이 의학 발전에 큰 획을 그어왔음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의학은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사람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이 속한 사회도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다. 어떤 증상이 질병인가 아닌가는 그 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의 산만함은 정상이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질병이다. 어떤 치료법을 택할 것인가, 치료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도 마찬가지다. 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의 연명의료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도 있지만 이를 무의미한 의료행위, 더 나아가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의료행위로 보는 사회도 있다.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해주지 못하는 의사보다는 대체의학이나 민간요법을 신뢰하는 이들도 있다. 나는 의사면허는 있지만 임상의사는 아니다. 16년간 의과대학 생화학 교수였고 2014년부터 의학교육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과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초의학자의 인생을 살아오다 수년 전부터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왕진 가방을 들고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은 환자의 말보다 환자의 피를 뽑고 신체를 촬영하고 혈압을 측정하는 등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전염병의 시대가 가고 만성질환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다시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의사가 필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현대의학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의학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의학은 교과서에 소개되는 과학적 지식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만처럼 연결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곤 한다. 이 책은 의학과 의료에 담긴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한 권으로 의학의 다양한 모습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독자들께서 의학과 의료를 조금이라도 흥미롭게 생각하시기를 기대한다. 1장 의학의 시선으로 본 일상. 의사들은 두통도 해결 못하잖아. 의학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야.
첨단의학 어쩌고 하면서 의사들은 두통 하나 해결하지 못하잖아. 두통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고 대개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곤 한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간단하게 생각될지도 모르는 두통이 의사 입장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증상일 수도 있다. 두통은 문자 그대로 머리에 생긴 통증을 의미한다. 증상이 하나일 뿐 병명은 아니므로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해야만 한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통약을 먹을 경우 통증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있다. 환자는 통증이 있다고 하면 의사는 그 통증이 찌르는 듯한 통증인지 근육이 잡아당겨지는 듯한 통증인지 두들겨 맞는 듯한 통증인지 그것도 아니면 쓰리듯이 아픈 것인지를 묻곤 한다. 두통도 마찬가지다. 잠잘 때 자세가 좋지 못하거나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힐 때도 두통이 올 수 있고 고혈압 환자가 충격을 받아 뇌졸중을 일으킬 때도 두통으로 고통받는다. 두통의 종류에는 편두통, 뇌혈관성 두통, 뇌신경통, 외상에 의한 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편두통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겠다. 두통은 통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머리 부분이 자극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며 편두통은 머리의 한 부위만이 집중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증상이다. 편두통은 전조 증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80%이고 드물게 환시, 시력장애, 편마비, 의식장애, 운동실조 등의 전조 증상이 있은 후에 발생하여 길게는 수일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망막에 이상이 있거나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편마비가 동반되어 발생하는 편두통이 있으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정서불안, 음식, 날씨 변화, 생리 등이 편두통을 쉽게 유발시키는 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다. 편두통의 경우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시간 내에 사라지므로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두통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한 경우 규정된 약 이상을 투여하게 되면 차후의 치료가 어려워지고 습관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약은 가능하면 적게 투여할수록 바람직하므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성적인 편두통으로 고통받을 경우에는 마음대로 복용량을 늘리지 말고 신경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원인을 해결해야만 한다. 원인 불명의 편두통으로 고생이 심한 경우 예방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시도해야 할 방법이다. 편두통의 경우에는 뇌혈관성 두통과 달리 간단히 치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세가 나타나면 그 원인을 찾아보는 편이 낫다. 심하지 않은 편두통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혈류를 좋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을 하는 편이 자신만의 처방으로 상습 투약을 하는 편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유익하다. 독약을 약으로 삼으니 질병을 해결해주는 약과 질병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의 차이는 무엇일까? 의과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약리학 교과서에는 그 차이가 단지 양일 뿐이라고 나와 있다. 적절한 양을 사용하면 약이 되고 적절치 못하면 독이 된다는 뜻이다.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오늘날 살상을 위한 생물학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병균은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이다. 탄저의 원인이 되는 탄저균은 9.11 테러 이후 백색가루, 우편물 테러로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보툴리누스균은 목숨까지 앗아가는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9.11 테러 일주일 전인 9월 4일 클래식 푸드사가 보툴리누스 독소균에 오염된 칠리소스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이 식중독과 관련된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일본의 옴 진리교도 처음에는 탄저균과 보툴리누스균을 살포하려 했다. 보툴리누스균이 진해균 있는 독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툴리즘은 음식에 의하여 전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증식하는 보툴리누스균은 특성상 통조림, 병조림, 소세지 등의 식품에 통하여 인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 균의 독소는 운동신경에 작용하여 그 신경이 분포하는 근육 등의 마비 증세를 일으키므로 심한 경우 호흡에 관련된 근육을 마비시켜 호흡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환자 발생 시 항독소를 주입하고 호흡 보조기구를 달아주면 회복 가능하며 다행히 한국에서는 거의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엘러간을 비롯한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이와 같이 치명적인 보툴리누스균의 독소를 치료약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해 놓았다. 보톡스라는 상표명으로 잘 알려진 이 물질은 1991년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서 눈 주위의 근육에 발생하는 경련 치료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 독소를 투여하면 근육이 마비되면서 수축하기 때문에 얼굴에 생긴 주름살을 피거나 사각턱을 위축시키는 용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한증, 만성 통증에도 쓰이고 있으며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다발성 경화증,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해 경직이 생긴 환자들에게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통도 약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옛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틀린 말이지만 독도 약이 될 수 있다고 변형시키면 분명 옳은 말이다. 얼굴이 누렇게 뜨는 이유. 할머니가 손주에게 흔히 하시던 말씀 한 가지. 야야, 네 얼굴이 왜 그리 노랗노? 요새 힘들고 피곤하나? 얼굴이 노랗게, 심하면 거무튀튀하게 변해가는 사람을 보고 피곤하냐? 어디 몸 안 좋냐고 묻는 걸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말은 과연 의학적 근거가 있는 말일까?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을 황달이라 한다. 황달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인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 빌리루빈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인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내를 떠다니다가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조직으로 확산되어 조직을 노란색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굴에 빌리루빈이 축적되면 노란색으로 변하고 심해지면 검은색으로 변한다. 빌리루빈은 적혈구로부터 생성된다. 혈액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세 가지 종류의 세포가 각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적혈구는 산소 운반, 백혈구는 식균 작용,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담당한다는 이야기를 중학교 생물 시간에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적혈구의 산소 운반 기능은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담당하고 있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생성되어 120일간의 수명을 다한 다음 파괴되며 보통 성인의 경우 시간당 1억 내지 2억 개의 적혈구가 파괴되어 하루 평균 약 6g의 헤모글로빈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 헤모글로빈 중 글로빈과 햄에 붙어있는 철은 인체 내에서 재이용되지만 철을 제외한 햄 부분은 대사되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빌리루빈은 여러 단계의 대사 과정을 거치며 구조가 바뀐 다음 간으로 전달된다. 간에서 접합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 담즙과 함께 장으로 배출되며 장내 세균에 의해 대사된 후 일부는 간으로 재흡수되고 일부는 인체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적혈구의 용혈, 깨지는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나 빌리루빈이 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이상이 생긴 경우, 간질환이 있어서 빌리루빈을 접합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간에서 체외로 배출 과정에 이상이 생긴 경우 등에서는 빌리루빈이 정상적으로 배출될 수가 없어서 혈액 내에 빌리루빈의 양이 증가하고 심하면 황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나열한 이상
이상 중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이 간 질환에 의해 전달된 빌리루빈의 접합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간 질환으로는 간염, 간경화, 간흡충, 간암 등이 있으며 이들 중에는 발생 빈도는 간염이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갈수록 유병률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지금도 약 3%에 이를 정도로 B형 간염이 만연되어 있다. 과거에는 유병률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환자가 꽤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B형 간염의 흔한 증상이 피로감이므로 얼굴이 노랗게 변한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묻는 것은 개연성이 충분하다. 얼굴이 노래지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인은 B형 간염이었고, 간염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이 피로감이므로 얼굴이 노랗게 변하면 피로를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 할머니의 말씀에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위에서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이라고 했는데 헌혈 안내문을 보면 2달에 한 번씩 헌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적혈구의 수명을 통해 유추해보면 헌혈 후 2달이 지나도 적혈구가 반밖에 보충되지 못할 것이므로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인체는 보상 기능이 워낙 뛰어나 헌혈이나 출혈 등에 생긴 후에 혈액 생산 능력이 보통 때보다 왕성해지므로 2달이면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2달마다 헌혈을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공기 중에 포함된 나쁜 성분이 몸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자 마스크는 전 국민의 생필품이 되었다. 미세먼지가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생선을 구울 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한술 더 떠서 정부의 해당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분이 건강한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다. 미세먼지가 건강한 사람에게 해가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하다와 건강하지 않다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하지 않다를 병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의사는 질병을 고쳐주는 사람이고 병원은 질병을 고쳐주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래전에 사용된 정의일 뿐이다. 지금은 의사는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 병원은 건강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정의를 더 흔하게 사용한다. 건강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기준을 지금 현재 몸에 이상이 있다고 알려진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한다면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심한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 갑자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순간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이 생겼다. 갑자기 땀이 많이 난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날씨가 흐리면 쑤신다. 기분이 안 좋다.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은 사람들이 흔히 갖는 생각이나 증상이다. 이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정부의 해당 책임자는 건강하다와 건강에 문제가 있다를 구별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으며 건강한 사람은 미세먼지에 노출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해 못할 주장을 하는 바람에 국민을 더 혼란에 빠뜨렸다.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맞다, 아니다와 같은 이분법으로 판단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 세상 대부분의 일은 이분법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질병 유무와 건강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건강에 대한 기준은 엄격해지고 이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게 된다. 의학의 3요소. 의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의 몸에 발생한 이상, 즉 질병을 고치는 학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과거의 답이다. 질병을 치료하기보다 예방하는 일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평소에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에 특별한 이상을 찾는 것에 익숙하다. 또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속해 있더라도 수치가 경계선을 향해 가고 있으면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동, 식습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의학 지식을 사용하여 환자를 대해야 하는 의사와 그 지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의료행위라 한다. 또 의사와 환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의 의학 지식, 기계를 다루는 기술,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의학의 3요소라 한다. 오래전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만 하면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면허를 가진 자만이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의사 면허를 갖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하고 이 국가시험에 응하려면 국가가 인정한 의학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 의학교육기관에서는 의학의 3요소를 모두 갖춘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의학은 과학이고 의료는 문화다 라는 표현은 의학은 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의학이 실제로 행해지는 과정, 즉 의료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관습 등 이미 그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의학은 과학이라기보다 과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크게 발전한 학문이라는 것이 더 타당하다. 현실에서는 의학과 의료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의학에는 과학적 의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학과 의료는 모두 그 사회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고 의사와 환자 또는 의사와 일반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쌍방의 상호작용이다.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아픈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람마다 아프다고 표현하는 정도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를 공유하는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러할진데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집단 간에는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작은 키, 주름살,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 등이 문화나 개인에 따라 의학적 처치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의학을 과학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의학이란 질병을 고치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루고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사는 의학 지식, 의료 기술,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의학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과 기술은 물론 어떤 사람들과의 신뢰도 유지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어딘가가 아프거나 불편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네요.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 다시 오세요.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이상을 느끼다 몇 개월 뒤 다시 병원에 왔을 때 환자는 전혀 달라진 게 없지만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음을 발견한 의사는 치료를 하자고 한다.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한다는 말은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의사는 환자 몸속에 객관적인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지
아닌지의 여부로 치료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현대의학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학이 발전할수록 의료기기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기기의 도움 없이는 의사가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 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과학적 의학에 충실한 의사는 환자를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주기보다는 표준화된 진단 기준이나 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이냐 아니냐를 판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 의사와 일반인과의 관계, 감정, 행동, 믿음, 지각 등을 모두 포함하는 태도는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의술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잘 행해지려면 환자와 의사는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오늘날의 의학에서 가장 개선을 필요로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의사의 상징. 의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가운일 것이다. 청진기 탄생 200주년인 2016년에 의과대학 저학년생과 일반인들 약 150명을 대상으로 의사를 상징하는 것을 두세 가지만 이야기해달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가운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단연 1위였고 청진기가 약 25%, 그 밖에 머리 반사경, 무릎 반사를 검사하는 망치, 붕대, 캐스트, 깁스, 침대 등이 소수를 차지했다. 의사의 가운 하면 흰색 가운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술실에 초록색이나 파란색 가운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가운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입기 시작했을까? 보호나 위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지도 모르겠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상처 부위의 피나 병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체액이 옷에 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에야 위생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지만 의사들이 자신의 옷이나 위생을 위해 가운이 입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다. 과거에 화가들이 남겨놓은 그림에서 누가 의사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은 의사와 일반인들의 복장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9세기 초만 해도 의사는 시대극에서 볼 수 있는 신사복 차림으로 환자를 대했다. 외래는 물론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피가 옷에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를 걷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처법이었고 옷을 벗긴 환자의 몸을 깨끗한 천으로 덮어놓고 치료할 부위를 노출시켜 수술했지만 깔끔한 천으로 자신의 몸을 가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랬으니 수술 후 2차 간염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쯤 프로코트라 하는 특징적인 옷을 입고 수술을 하는 의사도 많아졌으나 거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환자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사회적으로 위생의 중요성이 조금씩 대두되고는 있었지만 미생물과 간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중세 말부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인체 해부가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칼을 다루는데 능숙한 이발사들이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실습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뿐 아니라 약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과 별도로 수술을 중심으로 하는 외과가 발전하면서 의과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과 의사를 따라다니며 도제 교육을 받은 외과 의사도 많았는데 초기에는 이발사 출신이 많았다. 이발소의 삼색 줄무늬 간판은 이러한 역사의 산물이다. 삼색 등의 빨간색은 동맥, 파란색은 정맥, 흰색은 붕대를 상징한다. 오,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1840년대가 되자 수술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엄청난 고통을 견디게 해줄 거라는 술이나 양귀비 같은 마약성 물질을 지닌 약초뿐이었다. 전쟁터에서는 부상을 입은 사지를 아무 조치 없이 잘라내곤 했다. 마취제는 환자가 의식을 잃은 동안 통증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수술이 전보다 훨씬 보편화했으나 수술이 늘어난 만큼
수술 후 2차 간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아졌다. 당시에는 세균의 존재를 몰랐기에 소독을 하지 않았다. 산모가 출산 후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헝가리 출신 의사 이그나스 젬멜바이스는 의사가 손을 씻고 진료하면 목숨을 잃는 산모가 줄어들 거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1865년에 영국의 외과의사 조지프 리스터가 수술실을 석탄산으로 무균 처리하면 수술 후 2차 간염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서서히 받아들여지면서 외과 수술 후 예후가 극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다. 리스터는 수술 시 편한 복장을 했지만 멸균까지는 하지 않았다. 멸균된 수술복을 처음 도입한 이는 1883년 독일의 외과 의사 구스타프 노이버였다. 19세기 말이 되자 의사도 수술복뿐 아니라 병원 내에서 가운을 입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885년 영국에서는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그때까지 사용되던 진한색의 코트 대신 흰색의 편리한 옷을 입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1889년에 그려진 하버드 대학교 협력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그림에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적어도 1880년대부터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현지의 의사들과 일반인들은 가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에서 424명의 의사와 197명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흰 가운을 입는 이유는 눈에 잘 띄기 위해서가 25%, 호주머니에 뭔가를 넣고 다니기 위해서가 23%, 옷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가 15%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의사는 흰 가운을 입어야 한다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응답한 의사의 비율은 24%였으나 환자들에게 물었을 때는 5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환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가장 큰 이유는 그래야 의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흰 가운이 보기와 달리 유생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운은 각종 병원성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유는 가운 안에 입는 옷은 자주 갈아입으면서 가운은 잘 갈아입지 않기 때문이었다. 비슷한 연구에서 넥타이도 일반적인 것이든 나비 넥타이든 상관없이 오염이 잘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넥타이도 세탁을 자주 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조사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임재준 교수는 가운을 벗자 해서 환자들은 의사의 넥타이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면 가운과 넥타이를 모두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주장했다. 전통과 관례를 따르는 것은 편한 일이긴 하지만 목적과 그 속에 담긴 문화를 생각해야 한다. 환자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든 의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든 의사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든 가운을 입어야겠다면 최소한 세탁이라도 자주 해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에서는 환자를 대하던 의사가 가운을 입은 채로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오는 일이 지금도 흔하다. 교내 행사에서 가운을 입고 축사를 하거나 연재 발표를 하는 의사들에게 묻고 싶다. 가운을 입고 단상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차림 그대로 또 환자를 보러 갈 예정입니까? 운동이 건강에 좋은 이유.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피를 쏟아내면 혈관은 피를 운반한다. 혈관은 탄력성을 지닌 일종의 관으로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게 하는 기능을 한다. 피에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혈관 어딘가가 막혀서 피가 흐르지 못하면 산소를 필요로 하는 조직이 죽어가게 된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는 알코올에 의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이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것도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므로 건강에 좋다. 잠자기 전에 술을 한잔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긴 하지만
알코올의 다른 효과를 감안하면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라 피해야 할 일이다. 혈관은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 순으로 연결되어 있다. 심장은 쉬지 않고 혈액을 내보내는 펌프로서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낸다. 혈관은 점점 가늘어져 세동맥이 되고 더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과 연결된다. 모세혈관의 혈액은 세정맥, 정맥을 거쳐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온다. 혈관 기능에 따라 두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모양, 성분도 각각 다르다. 동맥은 강한 압력을 견뎌내기 위해 혈관 벽이 두껍다. 반면 정맥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혈관벽이 동맥보다는 얇다. 정맥은 많은 양의 혈액을 저장하기 위해 이완되기도 한다. 혈액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한다. 고혈압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량이 많아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피 속에 녹지 않은 지질이 많아지는 경우 혈관벽에 눌러붙게 된다. 그 결과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며 고혈압 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1979년 미국의 양리학자 루이스 이그나로는 인체의 심혈관계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산화제소를 발견한 공로로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산화제소는 주로 동맥혈관의 얇은 내피세포층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혈관을 확장시키면 피가 혈관에 압력을 덜 미치고 쉽게 흘러나갈 수 있으므로 고혈압 해결에 도움이 된다. 산화제소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내혈관 질환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화제소를 생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신 운동을 하는 것이다. 1년의 실험에 따르면 작은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에서는 산화제소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으나 큰 근육군을 사용하는 리드미컬한 운동에서는 그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과 같이 심혈관 위험 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두드러진 효과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동맥인 심장동맥이 좁아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의 사이클 운동을 실시한 결과 산화제소의 생성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월간 운동요법 환자들과 심장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운동요법을 따른 환자들에게도 우수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 운동요법이 저비용, 고효율의 치료 효과를 보여준 것이다. 최근에는 산화제소가 생성되는 또 다른 경로가 발견되었다. 산화제소 전구물질인 NO3 혹은 NO2가 자극을 받아 산화제소 NO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때 생성되는 산화제소는 내피세포에서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구 물질로부터 직접 만들어진다. 산화제소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자극은 체내 저산소 신호다. 운동을 하면 체내 산소 이용률이 증가되고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산소가 조직으로 유리된다.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 1분자에는 산소 4분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산소가 부족한 조직에 이르면 산소를 떼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산소를 유리한 헤모글로빈은 산화제소 전구 물질을 산화제소로 전환시키는 촉매가 된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비타민C도 산화제소로의 전환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비타민C 영양제를 구입해야겠습니다. 과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죠?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